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현성입니다. 조금 전에 송기령 부사장님 말씀을 듣고 식당에 가면 저희 막내가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집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우리 이제 강아지랑 얘기를 하죠. 강아지랑 얘기를 해도 왜 맨날 강아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구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조배혁 선생님, 송기령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모던하지 못해서 문화예술 교육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이 저런 거죠. 지금 문화예술 교육 정책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실은 이렇게 5줄짜리 보도자료 관련된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좀 세게 썼습니다.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쓰고 나니 좀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 PPT에서는 조금 고쳐봤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정책, 소유자 중심의 정책. 실은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교육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수요자, 향유자 중심의 교육이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오늘 여기에 초대한 거는 제가 2012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구를 한 5개 정도 해봤습니다. 2012년에 처음 연구를 한 게 문화예술교육정책 발전전략 연구, 정말 올드한 제목의 과제를 해봤어요. 그리고 시민문화예술교육, 부처 간 협력, 그다음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통계까지 사회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한 번 정도는 다 본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문화예술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리뷰하고 앞으로 나아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여기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들, 그다음에 계획들, 그다음에 발표회 이런 것들을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어떤 얘기들이 반복돼서 일어났는지 를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걸 이제 조금 순화해서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름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실은 2006년 2월에 나온 조금 희귀한 보고서입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5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도 05년에 생겼고요. 교육진흥원이 생긴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나온 책자입니다. 키워드 보시면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그다음에 예술 교육 이런 등속의 것들을 2006년 2월 달부터 얘기를 했었고, 저걸 한 500페이지 이상의 책자로 진흥원이 펴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지난 문화예술 교육 10년, 앞으로의 10년이라는 포럼, 오늘 같은 세미나가 프레스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왜 2013년이 문화예술 교육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냐? 실은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 생긴 게 2005년이기는 합니다만 문체부 내 문화예술 교육 TF가 생긴 게 2003년이었습니다. 해서 저 10년이 되던 해에 저런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딱 또 앞으로의 10년이 오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문화예술 교육 10년 동안 정말 양적 성장 많이 했다. 근데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해보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목표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어떻게 협력할 건가.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앞으로의 문화예술 교육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진흥원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부터 미래 문화 교육 포럼을 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자유연대, 한류 이런 얘기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AI 시대에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등속의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진흥원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늘이 굳이 보자면 미래문화
문화예술교육 포럼은 3회 정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이제 계획이 2번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년에 1차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올해 23년에 2차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지요. 2016년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중장기 추진 방향 이런 연구를 했고요. 2020년에는 문체부에서 용역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1차 계획은 아마 저렇게 돼 있어요. 비전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이었고요. 목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이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이거 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2013년 앞으로의 10년에서 얘기했듯이 질적으로 좀 나은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은 이제 한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2018년에 자 문화예술 교육이 한지 사실 13년부터 하면은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급자 중앙 주도의 정책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실은 한 15년, 10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문화예술 교육을 확장시켜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했구나, 중앙 중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반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전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1차 문화예술 교육이. 2차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중앙중심 정책 효과로 중앙중심의 정책을 벗어나겠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데 이걸 극복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 교육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올 2월 달에 발표된 제2차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문체부가 있기 전에 그 전에 혹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관광부였을 때 혹은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이름이 있었을 때도 이런저런 교육의 계획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2004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생기기 전에도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해보자. 그리고 사회의 문화 역량을 강화해보자. 이게 사실 2004년에 있었던 얘기이고요. 2007년에는 여전히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사회 문화 역량 강화를 해보자. 그리고 2010년에는 민성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14년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문화예술 교육과 연결도 시켜봤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게 일상화, 지역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진흥원에서는 1차와 18년과 23년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냈던 거고요.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복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아르테는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죠. 그게 이러한 연구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공론화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종합계획을 위한 토론회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계획 사이에서도 그리고 2차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반복되는 얘기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우리 정말 양쪽으로는 좀 늘었는데 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게 수요자 중심이 되려면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지역으로 어떻게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2010년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벽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4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18년부터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보자. 이게 사실 1차 교육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게 이제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생애 주기에 별로 교육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치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맞춤형을 하기도 취약계층한테 교육을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하도록 하자는 아니고 전 국민이 문화예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수요자 중심, 향유자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취약계층한테 조금 더 맞춤형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걸 또 향유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뭐 치유, 뭐 사회적 고립, 외로움에 대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개입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서울 아젠다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 교육의 국제화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 뭐 이런 등속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건 굳이 하나로 말하자면 수요자 중심인 것 같습니다. 1차 계획에서도 1차 계획 국쪽에 보면 공급자, 중앙주도적 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계획 6쪽에서도 중앙중심 정책으로 정책 효과의 확산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방향성으로 공급자 관점을 탈피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1차 계획에서 이미 발표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 수혜 시설과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그리고 전문성을 축적 지원을 하여 자, 우리가 앞으로 모든 문화예술 교육을 상관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알아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라고 조금 더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키워드로 봤을 때 문화예술 교육에서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도대체 뭐냐, 변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협력체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사회 변화에 조응하려고 노력해왔죠. 뭐 온라인 교육도 해봤고 기술용복합도 해봤고 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역 단위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변치 않고 계속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변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아르떼가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좀 여기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화예술 교육이 또는 아르떼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말할 때 타 영역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문화예술 정책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서 늘 곱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치유, 사회적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요. 문화예술 교육이 분명히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문화예술 교육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 이청준의 언어사회학 서설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일기를 쓰고 연애가 잘 안 될 때 연애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잘 안 됐을 때 뭘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예술은 자기 내부에서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치유나 사회적 고립을 치유하는 게 연대를 통한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의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 교육은
치유나 사회적 고립, 외로움 이런 것들을 개입하는 양상이 다른 사회정책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외로움을 치유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외로움을 치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화예술 교육은 모여서 연대하여 사회적 연대를 취해서 외로움을 치유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외로움 그 자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교육이 시도해 봄직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사회과학을 공부했었는데 이제 국문과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뭐 시의 이해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그럼 좋은 시란 뭐냐? 좋은 문화예술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적인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게 문화예술인 거고 두 번째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공감뿐만 아니라 분명한 나에 대한 나의 무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드라마틱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문학이나 예술이 다른 사회과학과 구분되는 지점일 겁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서의 문화예술 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문화예술이 연대를 통한 무엇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다른 각도에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접근해 가는 것 이게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좀 다른 분야와 좀 다른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벽 스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선생님도 말씀하십니다만 문화예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조벽 스님 말씀을 제가 오늘 들어서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 실은 그 문화예술 창의력과 상상력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과학적인 사고가 창의력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벽 선생님들은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문화예술계를 넘어서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학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뭐가 창의력에 더 적합한 거냐? 창의력이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창의력과 문화예술에서 말하는 창의력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나 문화예술의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문화예술계를 넘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란 아마 그런 거이지 않나 싶어요. 분명히 매트리얼이 달라야 되겠죠. 미적인 감성이 됐던 미적인 감각이 됐던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걸 재료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그거를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자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단히 구조화된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문화예술하고 조금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문화예술은 홍길영 부사장님 말씀처럼 그 자체가 즐겁고 다 그런 거죠. 근데 문화예술 교육은 반드시 즐거워야 되느냐?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은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거나 창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연된 만족일 수도 있고 그 자체로서 즐거울 수도 있고 다 그런데 다른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는 다르게 미적인 감각과 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교육진흥원이 거기에서 가장 최상의 문화예술 교육의 사례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교육이 혹은 이제 교육진흥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원래 이제 주제였기 때문에 이제 굳이 몇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도 2020년에 회사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향유 이게 조금 이제
뭐 서로 겹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예술 향유 정책의 특징은 뭐 수동적 대상자로 향유자를 참여자를 본다 뭐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예산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막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과 지역이 역할이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정책을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향유 정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르떼는 지금 예술 향유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고 사실 몇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늘봄 예술학교, 예술로 탐구생활, 예술로 링크, 그 다음에 꿈의 댄스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 향유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2012년에 제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고 그랬죠. 사실은 지금은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인데 이게 원래 명칭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였습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되니까 토요일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학생들 취약계층 포함하여 학생들을 모아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토요자가 빠졌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가장 잘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12년부터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를 했어요. 사실은 교육진흥원이 하는 사업들이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연계해서 사업을 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비문화 공공시설들까지도 들어옵니다. 토요문화예술학교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사실은 저게 단일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대단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범위 정도의 네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의 사례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봄 예술학교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아까 보시다시피 최상의 예술가들과 같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최상의 예술가들과 협력을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술로 탐구, 예술로 링크는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 교육 전체 예산이 한 1,300억, 1,400억 정도 되는데 한 60~70%가 학교 문화예술 교육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학예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늘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되어 왔었죠.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다각화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술로 탐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와 교사의 협력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술로 링크는 매개자가 다시 협력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 강사 사업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다각화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은 요거는 예술고시학교랑도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치유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술치유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진흥원이 하는 예술치유 사업 중에서 좋은 거는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2023년에 국민참여형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국민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서 그냥 문화예술 교육만 한 게 아니에요. 실은 힐링 셔터라고 해서 영화관이랑 같이 하기도 하고 도시숲 예술치유라고 해서 공간을 숲과 관련된 것들을 한 거예요. 이것도 연계죠. 연계가 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기술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교육진흥원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이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협력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역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고 뭐 지역문화시설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하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 이제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요거 좀
요거를 보면 제가 2019년 자료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관의 80%가 교육진흥원과 같이 사업을 합니다. 아주 좋은 연계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게 지금 몇 퍼센트가 사업에 참여를 하냐?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으로 보면 0.14%가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관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관의 80%는 19년 자료로 보면 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의 1.4%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으로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 오는 장애인들이 전체로 한 10%라고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0.14%가 교육진흥원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 가장 제가 이제 현장 조사를 가보면 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2차 계획이 있었잖아요.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나중에 지속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지점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교육진흥원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 중심,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원하는 분야, 방식, 형식의 교육을 하는 거 다 좋고요. 수요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거면. 제가 서울대학교 어떤 연구소에서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한 30년 만에 이제 교육을 듣겠죠. 교육을 듣는데 되게 좋아요. 정말 프로그램 수준도 높고 합니다. 1시간 강의하고 30분 분반 토론하고 30분 질의응답을 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양질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4번 들었는데 제가 2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온라인 토론을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토론을 하는데 제가 저랑 한 30 몇 살 차이가 나는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는 게 저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 같은 수요자를 위해서는 그럼 서울대학교 그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강제로 이렇게 분반 수업을 하게끔 하죠. 근데 가장 좋기로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아무 때나 들으세요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아마 그 연구소에서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토론을 하여야 한다고 얘기하겠죠. 저는 사실은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때는 저 같은 사람까지 다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힘든 것 같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거까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 거고요. 교육진흥원은 좋은 프로그램을 좀 선별하여 사실 전체 우리나라 문화예술 교육 중에 교육진흥원이 선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지금까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교육진흥원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수요자 중심, 지금까지는 우리는 중앙 중심이었다. 그렇지만 얘기해야 될 대상은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은 지금까지 해온 걸 다 반대로 하겠습니다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교육 주체, 교육 대상, 교육 시설, 매개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문화정책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너무 많아요. 전 당연히 교육진흥원 사업인지 알았는데 그게 박물관 사업이었어요. 실은 교육진흥원은 문체부 내에 다른 교육 사업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육진흥원 예산이 사실은 1,500억 별로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면 앞으로 예산이 늘든 안 늘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혹은
직접 하든 아니하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진흥원이 얼마 전에 이런 중장기 비전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육진흥원이 조금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서 하자. 융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다 좀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융합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